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또 이 시국을 또 계엄과 여러 가지 난맥상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특별하게 이제 두 분을 동시에 모셔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무효 이 새끼들 참. 진짜 비겁한 새끼들. 최종 가결됐습니다. 자, 12월 4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대구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동성로에 함께 모여서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 시국대회에 참여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민 이상원 편집국장과 오랜만에 이 박으로 찾아주신 윤석열 퇴진 대구시 국회의 장지혁 공동집행위원장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 집회에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두 번째 날이 이렇게 되겠네요. 집회 두 번째 날에 이제 제가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인원이 한 2천여 명이었거든요. 2천여 명이었고 그 바로 다음 날 이제 경향 TV에 제가 그 첫 탄핵 의결할 때 탄핵 소추안 의결할 때 그 생중계를 하러 갔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2천 명 얘기를 하면서 대구에 2천 명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는 2천 명 너무 약소한 인원이니까 근데 대구에서 이 이슈로 2천 명 모이기 정말 쉽지 않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4만 5천 명이 물론 주최 측 추산입니다만은 와 어마어마한 인원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사실 대구시의 어떤 뭐 논법에 따르면 예전에 대구시가 거기서 컬러풀 축제할 때 네. 100만 명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사실 모이면은 그 정도 모이면 예전에 사실 저희는 정말 진실되게 추산한 겁니다. 사실 어떤 분은 너무 과소하게 추산하지 않았냐 그렇게 주장. 그 대구시 주장들은 아마 대구시 그동안 선례를 봤을 때는 실제로는 대구시가 그 정도 행사에서 한 30만 40만 왔다 이렇게 주장할 인파가 몰렸던 거죠. 그 이제 조금 약간 상공에서 드론 촬영 아니고 이제 빌딩 좀 높은 곳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 그 혹시 불면증 시달리시는 분들은 그 사진을 확대하셔가지고 한 땀 한 땀 한번 세보시면서 몇 명인지 대구 시민들 깨어 있는 대구 시민이 몇 명인지 한번 카운트해 보시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2.3 윤석열 계엄령 내란 사태.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계속해서 이제 대구 시민 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근데 12.3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빠져 있다가 밤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톡방이 막 계엄 비상계엄 이러길래 다 비슷한 심정이었겠습니다만 이것도 어디 뭐 카톡 찌라시가 도는구나. 근데 네이버를 딱 켰을 때 속보 그래서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바로 그랬죠. 진짜 그렇죠. 미쳤다. 다 그런 반응이었잖아요. 네. 제가 아내가 이제 우리 아기를 재우고 있었는데 제 아내 방을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비상계엄에 탄다. 둘이서 눈을 보면서 한 10초간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 이제 아내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나도 잡혀가나? 대구 대표 빨갱이 씨. 빨갱이 아니에요. 민주시민이야. 여기 있는 분들 다 그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계엄을 맞이했을 때 맨 처음에는 나도 뭔 소리야 텔레비 틀는데 바로 TV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이다가 그 다음에 핸드폰이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얘들이 정말 왜요? 악의적으로 뭔가를 할 생각에 핸드폰을 끊었을 거다. 정말 제대로 계획했 기지국 같은. 기지고 장악했을 거고 방송이야 원래는 송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당성 설파하기 위해서 네. 원래 유신 때도 방송 통해서 전달하듯이 근데 방송이 아니라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그리고 SNS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못 끊었다면 이것은 실패할 것이다 생각했거든요. 결국에 핵심이 그거였죠. 네. 자 어쨌든 계엄령 선포되었던 당시 각자의 위치에서 저보다 이제 충격을 받았을 텐데 요때 이제 대구 쪽 반응이랄까요? 시민들의 움직임이나 반응. 사실 뭐 그 이전에도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탄을 하는 시민이나 모임들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진짜 아무도 예상을 못했긴 했지만 대구 시민사회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악게 금치 못한 상황이었고 사실은 저는 사실 반응을 보기보다는 그 당시에 뭐랬냐면 사람들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되냐?
집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일 아침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떤 분은 바로 기자회견 해야 되냐, 뭘 해야 된다, 어떤 분 같은 경우 심지어 지금 이 상황에 봤을 때 잘못하면 회의 장소에 다 모이면 다 잡혀갈 수 있으니 절이나 성당 같은 곳에서 회의를 해야 된다. 1987인데 너무. 네, 그런 주장이 오갈 정도로 그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결정하는 전화를 계속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시민들의 반응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전화를 돌리면서 그럼 내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계속 정리 사람과 소통하면서 그러다가 결론은 집회를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저희가 이제 시국에서 집회를 열자. 이렇게 했고 그날 준비를 어떻게 보겠다 이렇게 대충 집회를 연다만 결정하고 그날 밤에 끝났습니다. 새벽에. 그다음 다음 아침에 다 논의해보자. 아침에 모든 건 어떻게 누가 어떻게 뭘 준비할 건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긴밀하게 바로 움직일. 네. 그러니까 포고령에는 네. 일체 정치 활동을 그만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네. 그러나 이제 네. 포고령은 네. 무시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어차피 포고령이 제대로 작동하면 저희 다 잡혀갈 텐데 뭐 굳이 뭐 그런 거지. 어차피 잡혀갈 건데. 어차피 잡혀갈 거. 저는 저 민변 카톡방에서 네. 내일 출근하지 말고 핸드폰을 다 끄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왜 쪼냐고. 우리가 왜 쪼냐.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은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민주당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한가한 소리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아니 뭐 대통령이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면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은 민주 사회를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얘들 민주당 사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 근데 이 동시에 이 뉴스민이라든지 대구 민변이라든지 이런 미물까지 케어할 만한 역량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인력을 동원하기까지 이 역량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해제될 것을 믿었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동요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그 얘기 하긴 했는데 언론에서는 뉴스민은 저기 우리 여정찬 PD 같은 경우에 다음 날 휴가였는데 바로 취소되고 휴가가 휴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뭐 초비상이 마찬가지로 걸렸는데 네. 우리 편집장님은 그날 밤 저는 어떻게 그때 회상합니까? 바로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냐면 대구에서 그래도 언론계에서 대표 소위 이제 진보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조종훈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터진 이것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언론사와 연결되어 있는 조종훈 기자는 어쩜 뭘 더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정말 이게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조종훈 기자는 어쩌면 잡혀갔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쩌면 그 다음에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조종훈 기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매우 뭐 본인은 당하는 기색은 조금 있었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집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겠다. 거기서 1차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장, 대구 위원장에게 전화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이 양반도 잡혀갔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길 한복판에서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앙과 한번 소통해 보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한테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 일단은 시작은 뭔가 빵꾸가 났다. 이게 제대로 시작이 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면 아직 대구까지 이 계엄이 완벽하게 전파되거나 뭐 확대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저도 여기 장지혁 위원장이 전화를 걸었죠. 내일 어떡할 거냐. 지금 분위기 보니까 내일까지 무슨 상황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들을 묻기 위해 전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정말 덜덜하긴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드러나는 이야기는 그날은 그래도 이게 한밤의 해프닝 같이 우리 이제 홍준표 시장 경애하는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해프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건의 실체를 내서 축소하려고 했지만은 지금 날마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충격적이라 그렇죠. 뭐 북한 군복 얘기도 나오고 뭐 지금 한동훈을 사살 작전이 있었니 뭐 그걸 북해군의 뭐 소행으로 뭐 덮어 씌우려고 했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드러나겠죠 차츰차츰. 그렇죠. 사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 군부를 별로 안 믿거든요. 한국 군부를 하나에도 숙청했다고 하시라도 왜냐하면 1991년도인가 2년도에 청명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죠? 보안사 그 당시에는 이제 보안사령 기무사령부였네 그때. 그 자기들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즉각적으로 그 신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람 1,400명의 명단. 그것을 이제 그 보안사의 군복무 중이던 병사가 이제 폭로하는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안에도 사실은 김영삼 그 당시 집권 여당인 민자당이 포함돼 있었고 사실 군부는 한국 군부는 자기들을 말고는 항상 그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늘 있었던 거고 2017년에도 계엄령 모의 사건 사실은 계엄 업무를 하지 않는 그 당시 기무사령부가 그 문건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사실 그래서 한국의 군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안 된다. 항상 이 못 믿을 눈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제 진호린인데 사실 이것 때 저는 요번 좀 드러난 것이 아닐까 그 생각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신군부에 대한 기억이 있고 신신군부가 지금 이제 검찰인데 지금 올드보이들 기알인가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도 뭐 패족의 분위기로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군도 이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고. 군은 진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이가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러나지만은 물러나는 2년 반 동안 이게 우리나라의 썩은 부분이 어딘지 타파돼야 될 부분이 뭔지 명확하게 드러내줬고 우리가 굉장히 방심하던 거 이제 냉전 뭐 색깔 논리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사람 없어 이제 그런 건 이제 다 지나간 얘기가 아직 있다는 거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은 어떤 이 사단까지 일이었는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네.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보는 다른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네. 내과 교수님이 그렇게 직접 언급은 안 하시지만 알코올 중독인 리더가 어떻게 조직을 망치는가 이거를 이 사태가 벌어진 뒤에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지만 왜 이 사단이 벌어졌는가를 잘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게 편도체와 전두엽에 타격을 주고 그러면 이게 인지가 편향이 확정되고 이러면서 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나중에 혹시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순기능이요. 네. 우리 법인에 이제 김문학 변호사라고 네. 우리 김 변호사가 매일 술 마시거든요 거의. 근데 이번에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술 끊어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간 저 인간처럼 되겠구나. 여러모로 유익한 정말 한국사의 한 획을 그은 국민 윤석열. 건강에도 한 획을 긋네요. 예. 자 이제 활용 점정을 찍기 위해서는 이제 형사 재판에 서는 그래서 이제 판례를 남기는 현지 진짜. 대통령 네. 내란죄 유죄 확정, 내란 수괴죄 유죄 확정이라는 멋진 판례를 하나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슬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완벽한 피날레예요. 네. 자 시국 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만 5천 명 지난 토요일에 동성로 거리 집회를 가졌는데 근데 이 정도 되는 규모의 대구 집회를 제가 글쎄요 월드컵 이후에 있나? 2002 월드컵 이후에 2016년 17년 요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국에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5만 명이라고 쓴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만큼 이제 집회에 이만큼의 인파가 모이는 거는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때는 이게 질질질질 끌었고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서 탄핵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그렇죠.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뚝배기 데우듯이 계속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건데 이건 지금 초단기에 네. 굉장히 빠르게 이 2주 만에. 인원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네. 박근혜 때는 박근혜 사건 터지고 한 일주일 뒤에 시국 집회가 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도 있었고 스태프들을 보강하고 사람들을 붙이고 준비하는 실무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런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였을 텐데 시국대를 준비하는 각 지역의 조직들이나 대구도 마찬가지 다 하루살이였습니다. 당일날 모든 걸 뭐 누가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음악을 뭐 틀지 어떻게 집회를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4만 5천 명 이게 분명히 많이 오는 거 우리가 예상이 돼. 근데 준비를 미리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왜냐 월화수목금을 집회를 또 해야 되니까 그날 집회하기 바쁘니까 이 준비가 뭐 사실 그나마 준비팀을 돌려서 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보다는 준비가 조금 많이 부족한 건 좀 사실이었다. 시민들을 많이 수용하기에는 사실은 예상은 했지만 그래서 좀 많은 시민들 좀 어떤 분들은 좀 아쉬움을 좀 드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열흘 동안 집회를 9회 했거든요. 9회 딱딱 하루 쉬고 인류 20만 씩. 강행군이야.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집회 준비가 사실 제대로 되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긴 했습니다. 그 첫날에 네. 목요일에 네. 막 이런 말씀하셨어요. 집회 좀 뒤쪽에 있는 분들이 하나도 안 들리더라. 네. 앞서 얘기하는 게. 네. 근데 제가 연단에 섰던 둘째 날에는 뒤에 계신 분들이 엄청 잘 들렸대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또 드는 느낌이 야 서울에서는 지금 응원봉 들고 케이팝 틀고 있는데 하이 우리 대구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또 어느새 또 케이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준비한 것 치고는 점점 이렇게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집회 기획을 맡은 그 이제 그 팀 담당자들이 매일 밤마다 무슨 음악을 틀었으면 좋겠다, 무슨 음악 틀었으면 좋겠다. 고민 많이 하셨구나. 고민 많이 했고 어떤 음악을 틀었을 때는 어떤 문제 비판이 들어왔다. 이건 더 이상 틀었으면 안 틀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계속 소통해가면서 그 집회 기획을 만든 겁니다. 그 팀도 엄청 고생했죠. 하루하루를 막 매일매일 만들어냈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는 근데 이 집회가 좀 시작될 때 매일매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3일 이후에 4일부터 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매일 평일에 한다라는 거는 사실 준비하는 분들도 준비하는 분들이지만 그 집회에 사람들이 모여야지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놀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집회를 준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집회를 차리라고 명령한 겁니다. 너네 내일도 합니까? 이런 물으면 네 해야죠. 한다고 했다가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 저희가 사실은 시민들이 사실 주도한 판이다. 누가 뭐 시국회의가 단체라는 있지만 시민들이 끝까지 끌고 온 거죠. 저희가 뭐 끌고 온 게 아니고 시민들이 내일 집회는 또 여기서 똑같이 합니까? 네. 이렇게 계획이 없는데 물어보면. 네. 그래서 급하게 해서 일단은 공지를 하자. 시민들이 그래서 화요일까지 원래 공지 나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술 먹고 하는 걸 공지 내자. 이번 주에 땅 네. 이렇게 지난주죠. 지난주에 한 거죠. 근데 진짜 이게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초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그 장재혁 위원장님도 계속 주사 맞고 과로로 그냥 누워 계셨잖아요. 원래는 이제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막 골골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보니까 하루에 기본 한 5시간 6시간 길거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실은 평소에도 전화를 많이 받는 생각인데 진짜 전화만으로 오전에 배터리가 다 소진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계속 전화 받고 뭐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길거리는 기본 하루에 시내 집회가 보통은 저희가 나가면 한 5시간 정도 나가 있거든요. 제가 5시간 6시간 나와 있고 이제 국힘 행진하고 토요일 집회도 한 10시간씩 밖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가 났을 새가 없어요. 그 계속 중간에 주사를 맞아가면서 이 와중에 우리 또 뉴스민 잠깐 자랑을 하자면 생중계를 다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 팀장님 상 드려야 됩니다. 영상 우리 PD님이 일주일 동안 9일 동안 한 번 빠졌죠. 한 번 빼고 다 출장을 나가서 현장 중계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도 딱 첫날 지금 중계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그냥 이거는 계속 가야 된다. 기록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줄곧 쭉 중계를 했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뉴스민 보면서 계속 나와서 김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와라. 왜 지금 이미 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밥 먹고 안 되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알고 보니까 또 자기들이 저녁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지 그랬어. 저희가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하여튼 이거를 이제 역사의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특히 대구에서 또 이렇게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두 축 언론과 그리고 시민사회 두 축이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축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많이 좀 이제 누추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데 왜 그러시죠? 저희가 왜 노출할 수밖에 없는. 아니 피곤해서 사실 제가 챙겨는 일부러 저녁을 안 먹었거든. 화장실 갈까봐. 왜냐면 현장이 계속 막 바뀌는 상황이 워낙 많아가지고 화장실에 가게 될까 밥을 안 먹긴 했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밥을 안 먹고 김밥을 먹길래 왜 김밥을 먹냐. 그러니까 이런 그 길을 모아서 저희가 탄핵이 되는 그날에 대연회를 열 계획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딱 이렇게 됐을 때 축배를 들고 저희가 그날은 잔치를 하는 걸로. 정말 진짜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의 광복이에요. 그날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다음번에 이런 일이 뭐 또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집회 장소가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동성로 중앙이었지만 우리 이제 여론의 압박을 가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영향을 받게 해야 이제 탄핵에서도 영향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그 쭉 겪으면 대구 시민으로서 이번 탄핵과 그 계엄 여러 가지 사태를 쭉 관망하면서 정치권에서 있었던 뉴스 중에 서울권에 있었던 이야기 빼고 가장 짜증나는 게 우재준이었어요. 우재준 의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후배지만은 아니 그렇게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개혁 5인방, 뭐 소장파 5인방 뭐 그슨 기자회견을 해놓고 탄핵에 찬성한다 안 한다 뭐 애매하게 반대 표결을 했다가 또 탄핵에 저 표결에 참석하겠다 이래가지고 오 그래 그럼 그렇지 이런데 또 뭐 나는 당론에 따라서 반대해 또 이번엔 무슨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자기는 그렇죠. 국회의원이니까 소신은 탄핵인데 내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의 의사 여론은 막 찬성이기 때문에 나는 찬성한다. 저도 그 부분이 좀 화가 나긴 했어요. 뭐야 이게? 지역 주민들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대구 경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지지 여론이 7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재준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 지역 주민 여론이라는 건 뭔가?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그렇죠. 가까운 측근들의 여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주위의 측근들이 강하게 반대 여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 정확한 거죠. 저희가 집회 현장을 취재하면서 만났던 시민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이게 초반부에 집회 초반부에 자기는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본인 시민뿐인데 본인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재준 의원인데 자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그렇게 소신 있게 투표하신 거는 진짜 의미 있는 거고 나는 그 동네 주민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당연히 탄핵에 찬성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수였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우재준 의원이 그런 이유로 탄핵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지역 주민들을 욕먹이는 거죠. 사실 제가 볼 땐 지역 주민들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중진들이 핵심 문제죠. 그렇죠. 아마 중진들이 뭐라고 했을 겁니다. 사실 이 중진들은 이게 나라의 미래는 그렇지고 당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이 지금 그렇죠, 보여주는 당연히. 모습을 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재선과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 국힘의힘 전신이 막 쫓아가다 보면 신한국당 이제는 민주자유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만들어낸 대통령도 균영삼 대통령, 하나의 숙청,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검찰이 말을 하자 못된 것만 처벌해가지고 라고 이렇게 처벌을 이끌었던 본인들이 오히려 성공한 쿠데타 처벌했던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들이 있는 당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끄는 어떤 정신들이 있는 건데 이 정신들은 다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단순하게 탄핵을 반대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뭐 이 정당의 어떤 정당성과 정체성이 있는가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당의 미래도 걱정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영남당 돼도 나는 국회의원 될 거야 이 생각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래도 수십 표가 나왔던 탄핵 찬성표가 겨우 12표밖에 안 나왔느냐 이거에 대한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래도 의석수가 120 몇 표석이어서 수도권 의원이 있었어요. 맞아요. 민심을 반영하지 않으면은 자기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공천이 곧 당선인 놈들로 거의 차 있어. 그러니까 민심이고 뭐고 간에 내가 나중에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당내에서 지위를 유지하려면 어디에 줄을 서야 하고 어디에 베팅을 해야 하나. 나의 이미지 메이킹의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골수 국민의힘 완전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 그리고 중진 그런 사람들에게 눈치를 이렇게 싹 보면서 처세술로서 이 표결을 한다는 게 이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번에는 우리 집회를 그 이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 그냥 지역 사무실에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하면 어떨까. 차라리 45,000명이 한 3,000명씩 나눠가지고 12군데를 이제 장악을 하는 거죠. 저희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앰프나 무대를 빌릴 때 12개를 그렇지. 이게 한 개당 보통 한 1,000만 원 좀 되거든요. 와, 무지하게 비싸네. 그렇기 때문에 그 12개면 1억 2천 12개를 비치면 1억 2천이라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요런 걸 민주당이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민주당 돈 많아. 민주당이 좀 중심이 돼가지고 시민사회에 협력해가지고 자금도 빠방하게 하고 후원도 좀 빠방 받고 좀 그렇게 해서 이번에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는 순간 너희는 민의를 저버리는 인간들이야라는 거를 눈으로 보게끔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아니 김재섭 도봉 사무실 박살 났잖아요. 그렇죠. 우재준 사무실 깨끗해. 별일 없었어요 거기. 그리고 우리 시청에도 네. 나 이번에 홍 시장님 막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제가 볼 때 홍 시장이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올리시는 것 같은데 원래 그 정도 자주 안 올리셨는데 요즘 시국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이게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밀려면 대통령 될 수가 없잖아. 망했어 지금. 지금 자기 대권 가도가 흔들려 이게 파토가 나니까 네.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듯한
그러니까 중간에 용산에서 다음 대권 주자를 윤상현으로 찍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시사 프로그램 패널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홍 시장이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뭐야? 윤상현이? 씨발 윤상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지금 빌드업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 근데 요새 보니까 또 양비론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다 사라져야 된다. 이재명, 윤석열, 뭐 환동훈 다 사라져라. 그렇죠. 나만 남아야 된다. 나만 바라봐 뭐 이런 거죠. 핑미업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대구 시민들의 마음 응직된 에너지나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고찰이 없는 정치인들. 이만큼 민심과 정치계의 괴리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 택 의원들의 탄핵 표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얼핏 했는데 예상대로 그 전에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그 표결은 공개였기 때문에 이름이 다 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대부분 다 반대고 우재준 혼자 찬성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권영진 의원이 뭐 기권인가? 그렇고 제가 그거 그때 심심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상원 기자가 저보다 훨씬 더 정리를 잘하셨더만요.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일단 약간 예외로 두고 정리를 했던 게 대통령 탄핵 소추안 1차 거 그리고 그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 특검법? 인사들을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 그리고 상설 특검법 요구안 그리고 내란 특검법 요렇게 네 개와 앞에 그 계엄 해제 결의안 이렇게 5건을 어떻게 표결했는지 다 정리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분들 대부분 다 반대였어요. 반대하거나 불참이었고 대구 경북 의원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반대나 불참이었는데 그나마 좀 다른 결정을 했던 게 요 상설 특검 요구안에서 다른 결정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김기웅 의원 중랑구에 그리고 권영진 의원 대구 달서구 병에 그리고 경북에 가서 박형수 의원 의성 총성 영덕 울진에 요 세 분이 기권표를 던졌고 그 다음에 찬성하신 분이 우재준 의원과 안동 예천의 김영동 의원 이렇게 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요 5명은 적어도 기권하신 분 포함해서 5명 정도는 그래도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표결을 2차 탄핵 표결을 할 때 당론으로 또 안 들어가는 걸로 정하면은 여기 5명 중에 그래도 서너 명은 들어가지 않을까. 들어가서 어떤 결정을 하지 뭐 반대 표결을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결론이 실제로 표결 2차 표결 이후에 나오는 반응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내놓았던 반응들을 보면은 찬성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찬성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건데 사실은 위기 순간에 정치는 성장하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존재감 드러내는 법이고 사실은 이제 소위 말 친한계 혹은 혹시 비윤계 정치인 중에서는 사실 자기가 꿈이 더 있다면 그래서 사실 멋지게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정치인이 체급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 영당권 의원들은 그런 것도 잘 없어. 그냥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매우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찍히면 끝이다. 끝난다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25명 의원들 중에서 다른 의원들 다 제껴놓고 저 권영진 의원한테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여기서 다른 얘기할 만한 분 의원님 말고는 없다. 반대 표결 하시면 안 되고 찬성해야 된다. 이때 해야 된다. 그나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권영진 의원 말고는 없어 보였거든요. 제가 시민이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제가 문자를 보냈었어요. 답은 당연히 없었고 이분 대놓고 반대해야 된다라는 페이스북 글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보고 희망이 없다. 이거는 대구 경북의 소위 보수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정도라면 더 이상 이 대구 경북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보수 정치를 하겠다라는 정치인들은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사실 제가 만약에 비윤이나 이런 이랬으면 첫 번째 가결 투표할 때 사실은 그 우청하는 중간 우청을 깨고 독수리 오용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그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겠어요? 그걸 받고 사실 자기는 대권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을 장악하는 거고 사실 그런데 이런 것도 저도 사실은 여기서 갈팡질팡하거나 순간 오락가락했다면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 느낌은 알지만
이 전부 다 진짜 초선이거나 원내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그 퍼포먼스의 그런 연출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답답한 게 첫 번째가 이제 한동훈이 답답한 거고 그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타이밍 재다가 또 바보 돼 버렸는데 그리고 초선들이 현실적으로 다시 공천을 받을 확률 국민의힘에서 극히 뭐 높지는 않습니다. 원래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비례였던 사람이 다시 지역구 공천을 좋은 곳에 받는다?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영남에서 공천을 받았던 사람, 영남은 맨날 공천 물갈이한데 매번 총선 때마다 물갈이였잖아요. 네. 네. 어차피 확률이 떨어져. 근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이때 철저하게 주류에게 굴종한다. 영남 토호들과 주류 중진들에게 내가 편성하겠다. 뭐 한 자리 받겠다고. 우재준, 받겠나 임마.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첫 번째 표결에 참석했던 요즘 김혜지 의원이 있었잖아요. 김혜지 의원에는 국내의 여론들이 엄청나게 주목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이 그 스포트라이트 그 순간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사실은 국제적인 정치인의 레벨에 올라가는 건 그렇죠. 사실 그 존재감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만약에 한동훈에 처음 봤으면 무조건 뚫고 나가서 해야 된다 주장했을 겁니다. 사실 이건 정치적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사실은 순간 지는 싸움은 줘도 돼요. 정치인에게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처음에 탄핵을 나 탄핵만은 막겠다 이랬다가 뭐 또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그랬다가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첫 번째 탄핵 의결 때 결국 한동훈이 태도를 바꾸면서 조경태 이런 사람들도 태도를 바꿨는데 그때도 그냥 국민들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난 줬어야 된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면 탄핵보다 더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 근데 대통령이 하야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난 탄핵 반대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조기 퇴진은 불가피한데 탄핵은 아니야. 그럼 뭔데?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 약속은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한독수하고 한동훈하고 동훈이 하고 싶은 거 해. 마치 대통령이 그렇게 허락해 준 것처럼 거기에 파닥파닥 낚여가지고 갔다가 대통령 갑자기 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거야. 자신 사퇴 없어. 둥신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떠올렸던 정치인이 김영삼이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 옛날에 그러니까 YH 제명 사건을 YH 사건을 거쳐 제명되고 이럴 때 뭐랬냐면 그것도 유명한 말을 알리잖아요. 닭에 목은 비틀어 새벽은 온다. 그렇죠. 그리고 83년도에 가택연금 당시에 가택연금 뚫고 나올 때 사실 못 뚫는 거잖아요. 정치인 몇 명이서 어떻게 뚫어 경찰을. 딱 한마디 너희들이 내 몸을 이렇게 막아서도 내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열망은 절대 막을 수 없어. 이 한 마리 딱 외치고 딱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그렇죠.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렇게 사실 위기 순간에는 소수파라 할지라도 그렇게 던지면서 대중의 마음을 얻으면서 다수파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왜 이렇게 정치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그 소위 이제 주류 친윤의 주축이 저는 대구 경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게 매우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저도 어떤 생각이냐면 상황이다. 2인자의 난 그게 어디고 옛날 경상 가명에 평영남비라고 썼잖아요. 영남을 평정한 비. 그게 뭐냐면 2인자의 난 이후로 조선시대 이 반역의 양이니까 이걸 평정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이. 그러니까 지금 이상원 기자가 짚고 있는 부분이 저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원래 윤석열은 TK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연고가 없잖아요. 네. 없는 데다가 이제 윤핵관내고 불렸던 사람들은 사실 TK 출신들이 없었어. 네. 뭐 윤한홍, 장재원, 권성동, 뭐 이철규 다 TK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윤핵관 자기들끼리 막 공천 가지고 싸고 찌직볶고 하다가 다 나가 떨어지고 결국 이철규 혼자 남았어. 그래도 이제 영남 이거는 약간 배제돼 있고 영남은 약간 심부름급 느낌. 관리형 인재. 야심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똥개. 그런 이미지로 가다가 지금 이철규 마저 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완전 당권이 다 무너졌어. 기존 당권이 무너지고 해체된 이 폐허 더미 위에 다시 지역 정당의 그 공고한 옛날 기득권이 지금 뭐 친윤이 한 패거리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 패거리이고 저마다 그냥 친윤도 아니야. 그냥 대통령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의중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야 지금. 근데 거기를 지금 영남의 이제 기존 아주 보수적인 극단적인 우경화돼 있는 TK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당연히 재편하고 있다는 게 혹자는 그걸 보고 이제 사면의 길로 간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저는 그거보다는 더 우려되는 건 이제 구태로 완전히 정치가 돌아가는
그렇죠.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 그래서 아예 쪼그라들어서 이 영남당도 아니죠. TK당 수준으로 쪼그라들어서 이 구구의 목소리가 대구 경북을 통해서 계속 발현되는 것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이 정치가 재편될 가능성도 지금 저는 있어 보여서 이게 지금 현재 그 스피커 역할을 지금 대구 경북 의원들이 하지도 못하고 있어. 사실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밑에 이 바닥에 있는데 이 그 말씀하셨던 그 손발 노릇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역에 있는 언론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비판하고 기사를 써야 될까, 그 지점이 좀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 일단은 저는 간단합니다. 사업적 해결을 써야죠. 이 내란 동조를 한 추경호부터 잡아놓고 사실 이 핵심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끄는. 사실은 저는 웬만한 그 뭐 다선 의원들 중에 어떤 몇몇 사람들은 그런 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 잡아놓고 그 보궐선거도 새로 하고 이렇게 사실은 이 정도쯤 되면 사실은 이게 TK 사며 극우의 목소리는 거리로 남을 거고 이 극우 이 소위 말해서 극우조차도 안 되는 정당이 될 거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수도권에 거점이 없는 정당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걸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이 와중에 최종 승리자는 장재원이다. 장재원 지금 아무것도 엮여있지 않잖아 지금. 그러네. 조용해. 아니 저는 이번에 말씀하신 거 맥락을 좀 이어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과연 의총을 왜 그렇게 길게 하나.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하는 날도 당일에 아침부터 불러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게 하루 종일 그냥 그날 국민들의 열기와 시민들의 분노를 못 보고 방에 갇혀갖고 자기들끼리 계속 가스라이팅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저희 초선 의원들 이런 분들 중에 좀 이제 진짜 이제 어차피 나는 글렀어, 다음 공천 텄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용감하게 의총에서 있었던 이야기 좀 풀었으면 좋겠어. 어차피 정치 생명 마감할 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지경까지 싸웠는데 내가 다음 공천 받겠냐고. 에? 민주당 넘어가든지 개혁신당 가든지 그래야 뭐가 그렇게 있지. 되면은 뭐 다음 공천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이번 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직업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아니 모르지, 인생은 모른다니까. 정치인 인생은 몰라요. 옛날에 뭐 이렇게 뭐 당합당할 때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국회 시절 생각나세요? 당 뭐 합당 이런 거 할 때 이의를 제기합니다. 딱 2명 초소를 딱 던진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됐어. 그러니까 10년 뒤에 대통령이 됐다고. 그런 결기가 없다는 거죠 젊은 애들. 근데 그거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첫 번째 탄핵 결의 때도 뭐 지금 못 나가게 막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갔었어요. 그렇죠. 그거 막 거짓 뉴스라고 막 신동욱이 열받아서 얘기하던데, 어쨌든 의총장에서 개별 의원들이 표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압력을 가하고 부당하게 이제 뭔가 네가 만약에 찬성표를 던지는 순간 너는 인생이 끝나고 정치 인생 끝이고 네가 자식아 야당 해봤어? 야당이 얼마나 배고픈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돌렸던 이야기들이 외부에 그대로 나이브하게 나온다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된 거 그냥 리더십이 없는 정당이 그래요. 이 정당의 망조가 된 겁니다. 의총을 10시간씩 한다는 것 자체가 망조가 된 겁니다. 결정하고 책임질 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상훈 기자님, 만약에 그 의총장에서 지금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옛날부터 원래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그죠. 항상 의정 활동에서 몇 선을 해도 누구? 이렇게 이름 잘 모르고. 그죠. 그런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의총장에서 또 막 손들고 막 고함치고 할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아니 일단 뭐 영상이 뜬 게 있잖아요.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12일 날 대통령 탄핵 그 담화 이후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되는 선거 전에 의총장 들어가가지고 했던 얘기, 이제 이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어나서 사태질 하는 국회의원들 몇 명 있었어요. 거기에 TK 의원들이 있었어요. 누구? 초선들이었습니다. 강명구, 임종식, 임종근, 임종득 그리고 이상희 초선 의원들 전부 대통령실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실 그 춘추관장 했던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은총을 받았던 의원들 외에는 앉아 계시던 것 같더라고요. 별 얘기 없이. 그래서 얼마나 엉덩이 아팠겠어. 걔들도 아는 거죠. 여기서 시키면 영원히 잘로 남는 거 아는 거야. 중진들은.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래도 아무리 무능해도 짠말이 있잖아요. 우리 다음 저기 그 총선 4년 5년 뒤에 있을 3년 4년 뒤에 있을
총선 때 우리 유스민이 문을 안 닫고 있다면은 안 슬픈 닫고 이야기를 하시고. 안 닫고 있다면은 한 명 한 명 저희가 이름을 거론하면서 오늘 표결 반대하거나 불참하거나 하여간 이 내란에 대해서 단죄하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비겁하게 굴종했던 이 사람들 다 거론할 겁니다. 잊지 못하고. 당연하면 저는 예. 지금부터 아카이빙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25명이 이 시국에 어떤 발언들을 했고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둬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3년 뒤에 4년 뒤에 총선 있고 또 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때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계속 재수 안 되도록 뭐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다잖아요. 1년 뒤면 있는다. 내가 있는지 어디 두고 봐라 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해둬야 된다. 이 사람들은 사실 보수 정치를 말아먹은 것뿐만 아니라 네. 이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아예 그냥 깡그리치 무시하는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정말 여기서 뭐 기자 여부를 떠나서 이분들이 저의 취재원이기도 하지만 정치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가끔씩 불만할 때가 제 스스로 불만할 때가 있는데 보통 내란 동조 이렇게 하잖아요. 내란 저는 사실 저 명칭이 군사 반란이라고 해야 된다. 당연하죠. 군사 반란. 그렇죠. 이건 군을 움직였으니까 네. 명확하게 군사 반란이라고 봐야 쿠데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군을 움직일 때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안 하고 움직인 사례들이 지금 다수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보안을 지키느라 그랬다 뭐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전부 반란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군령권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지 않나? 이게 지금 제가 알기도 없습니다. 네. 그 1979년에 전두환이 정권을 잡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계엄군들은 뭐 사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예, 움직였죠. 자기들 하나의 조직에서 위에 직속상관들 영을 다 무시하고 전두환이 뭔데? 전두환 장군 명령에 따라서 무슨 군이 움직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특전사를 다 해체해가지고 재개편했던 생각. 특전사가 5.16, 12.12 이때까지 다 연계됐습니다. 그 오명을 벗으려고 사실 특전사가 노력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다는데 공수 아니, 3-3번이잖아요. 네. 세 번의 반란이 일공수도 물렸으면은 그렇고. 이제는 부대 이름을 다 바꾸든지 해체하고 네. 부대 역사를 부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 역사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윤석열이 이런 짓을 했다가 어떻게 처벌받았고 밑에 군 동원했던 여러 가지 군 장성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가 선례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번에 방첩사령부에서 네. 오히려 약간 저항했었다고 하잖아요. 소위 우리 방첩사령부 왜냐하면 2017년 계엄문건 때문에 한번 조직이 탈탈 털렸잖아요. 기무사가 해체되고 방첩사로 바뀐 거 아니에요? 계속 돌고 탈탈 돌다가. 털리니까 이게 조심스러워지는 조직원 전체가 한번 걸려봤으니까. 그러니까 특전사는 뭐 3번 연루됐는데도 한 번도 안 털려봤으니까 이런 데 반복하는 겁니다. 역사 단죄 제대로 해야 돼요. 자, 그래요. 이제 대구 시민시국대회가 근데 끝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탄핵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고 윤석열은 끝까지 뭐 싸운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민대회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여쭙기 전에 그래도 지금까지 있어왔던 대구 시민 시국대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한 분씩 좀 꼽아주신다면은. 예. 저는 뭐 뉴스민 라이브로도 나왔겠지만 자유 발언을 하러 환자복 입고 오신 분이 기억이 납니다. 환자복. 네, 환자복을 그때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두 번째 국민의힘 시당 앞에 갔을 때 사실 자유 발언 마지막으로 끝냈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환자복 입은 분이 피가 묻어 있는 은개를 물고 오셔가지고 나 지금 여기 오고 싶어서 빼고 왔다. 제발 말 한마디 하게 해달라. 그건 너무 어떤 표현은 감동적이고 어떤 건 너무 안타깝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얼마나 우라가 침났겠어요. 택시 타고 왔다. 경산에서 그것도. 와.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분노가 그렇게 될 정도로 왔다는 건 저는 이번 내라 그 군사 반란의 지도자와 그 일당들은 천하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성 기자님은 혹시 저는 뭐 어떤 한 장면보다는 좀 이 뭐 전국적인 추세이긴 했는데 대구도 젊은 여성들의 참여가 너무 활발하더라. 반면에 젊은 남성들은 제가 취재 현장 나가서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너무 여성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젊은 남자들이 진짜 없나? 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가서도 찾아봤는데 진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젊은 여성들의 참여가 너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 상황, 이 현실이 좀 인상 깊게 남아있어.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취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 왜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정말 저는 이건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하는 주제가이지 않을까. 이 같은 연령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선택들, 다른 활동 양상을 보여준다라는 건 이거는 충분히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참 저도 그게 궁금하고 참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해봤는데 가장 가슴 아픈 얘기는 20대 남성들이 그래도 우리 편은 윤석열이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 20대 남자들 머릿속에는 젠더 갈등밖에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시궁창처럼 살아가고 차별을 받고 뭐 이렇게 지금 완전 차별 피해자인 인식이 꽉 차 있어가지고 모든 나의 인생의 비참함은 전부 민주당 때문이야. 이 성평등, 남녀평등 이것 때문에 전 진짜 내가 역차별을 당한 나머지 취업도 안 되고 막 그 여자친구 없고 막 이런 모든 사회 불만이 응집돼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지금 터지는 게 일베, 팸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정서가 윤석열 잘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편은 윤석열이다. 민주당 되면은 우리 20대 남자들 세상 못 산다는 그런 글들이 다수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나는 정신 나간 미친놈들 몇 명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정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20대 남성에게. 그게 그럼 이렇게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 건데 뭐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번에. 참 이건 진짜 장기적으로 이 갈등이 이렇게 드러나 지금은 집회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로 드러났지만 이게 어쩌면은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어떤 갈등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도 드러났지만 또 다른 또 성별 갈등으로 드러났는데 이게 도저히 봉합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거라면은 이건 우리나라나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데도 크게 영향을 줄 맞아요. 거기 때문에 시급하게 연구와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가장 큰 들었어요. 차이죠. 이 사회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여성 같은 페미니즘 틀이 있습니다. 틀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젊은 남성들은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이게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자적으로 바로 눈앞에 있는 어떤 대상 혐오하는 방식이 제일 속편하죠. 쟤들 때문에 우리가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맞습니다. 그 사실 그것이 감정의 이면에는 어떤 사회 구조적 압력이 있지만 그것이 표출될 때 정상 우리가 말하는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추동력으로 나올 수 있는 틀이 없다 보니까 옆에 있는 어떤 대상들을 혐오하고 억누르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지점에서는 그 사람들이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면 사실은 뭐 여기 언론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똑같이 지금 문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추동력을 만들어 줄 것인가. 사실 비판만 해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언론인도 있습니다만 그런 고민들 같이 나가야 된다. 맞아요. 사실은 네.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할고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성들은 페미니즘 무기를 가졌잖아. 세상을 바꿀 무기를 가졌어. 그 젊은 남성 무슨 무기, 세상을 바꿀 무슨 무기가 있나? 사실 무기가 없거든. 그 옆에 사람 때리는 거야. 사실은 세상을 향해 휘두르지 않는 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옆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가니까. 네. 지금 이번에 그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던 200만 인파들이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할 정도로 응원 들고 막 신나게 했잖아요. 근데 20대 여성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수가. 그러니까 비하하는 거야. 쟤네들 놀러 나왔다. 노래 들어 나왔다. 춤추러 나왔다. 할 거 없어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 비하하는 이야기들이 커뮤니티에 꽤 있어요. 물론 다수도 아닙니다, 절대. 근데 이제 워낙 지금 20대 남성들이 보수화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두운 새로운 갈등 국면과 단면을 제가 이번에 본 것 같아가지고 이준석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이준석이 다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자기의 정치적 자양분으로 이걸 활용해왔다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신도. 지금 이번에 탄핵 정국 때 자기는 뭐 마치 무슨 민주화 투사처럼 앞장서가지고 보수 재건의 뭐 어떤 혁명 열사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이번에 드러난 이 부분에 대한 진단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집회 현장에 젊은 남성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있긴 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네. 매우 낮은 매우 비율이 낮은 적어서 네. 저도 인터뷰할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접촉을 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에 쉽게 응하는 분들도 찾기 쉽지 않으니까 수가 적으면 더 인터뷰를 할 사람이 적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던 건데
참 그게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 그리고 앞으로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 난 뭐 기본적으로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들 철이 늦게 들어요. 아니 무엇보다 저희 여기 이야기 나눈 세 분 다 아들의 아빠잖아요. 뭐 딸도 있으시지만 남자들 철이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봐서 알잖아요. 그 아니 아버지 그거는 입장에서도 이건 아버지 참 입장이라 우리가 살아 봐서 알아요. 고민스럽다. 우리가 아니, 살아 아니, 봐서 봐봐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대학교 다니고 네. 정경이 이제 좀 더 옛날이지 90년대 후반에 아니요, 저 2000 초반입니다. 우리는 두 살 사실 한 살 한 살 차이입니다. 저희가 근데 그때는 일반적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정치 관심도가 훨씬 높고 여학생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관심은 다 있는데 이게 지지하는 세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 지금 남자 대학생들 압도적으로 보수예요. 뭐 어쨌든 근데 그 저쨌든 보수라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광화문 집회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근데 2000대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 사회는 우리가 소멸하긴 했지만 또 비판적 담론의 어떤 틀들이 대학 사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비판적 담론의 영향을 받으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틀이 그렇게 추동력이 나오지만 지금 대학생들이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 대여긴 하지만 보통의 남자 대학생들 같은 어떤 틀로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훈련하고 학습을 하네요. 사실 그런 틀은 없잖아요. 그 대학 사회라는 것을 소멸하면서 대학이 학교는 있지만 학생 사회라는 것을 소멸하면서 사실 그런 틀이 사라진 것이죠. 예전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급진적인 그룹은 사회주의를 천명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학생 동맹 뭐 이래가지고 있었죠. 그런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생이 자체가 조직이 안 되는. 철학의 부재 뭐 이게 제일 크거든요. 어떻게든 세계관의 부재.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제가 엉뚱한 대로 길을 지금 팠는데 네. 예,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만한 문제 아닌가 그렇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해봤고 자 일단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남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은 계속 싸우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모여야 되는 이 추운 겨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대구 시민시국대회의 계획이 궁금해요. 앞으로 사실은 탄핵은 절반의 승리잖아요. 네. 탄핵 심판이 남았던 거고 그것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말로는 법률적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안 지고 있는 상황들.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과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시국대는 계속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대구 우리 지역 같은 거 우리가 실컷 얘기했습니다만 이 내란의 동조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내란 동조자들 처벌하라. 이런 것도 요구가 되겠고 그 다음 나가서 단순하게 이게 내란만 다 끝나면 처벌받으면 끝나냐 아니죠. 사실은 요번에 사실 자유발언에서 가장 놀란 것들은 이 자유발언 하시는 분들 단순하게 윤석열 탄핵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방향 제시는 받은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런 에너지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나갈 것인가 있기 때문에 이 대회는 앞으로 한 몇 개월은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 네. 시간은요? 시간은 5시입니다. 네. 뭐 지금 겨울에는 5시고요. 하여튼 뭐 봄까지 계속 한다면 또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제가 네. 여차하면은 강수영의 2박우를 월요일마다 하는 거를 이제 토요일로 이제 옮겨가지고 집회 광장에서 현장으로. 방송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직 이제 제 아내의 이제 재가를 득하지 못해가지고 육아를 해야 하는 저의 그 아픔이 있는데 하여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광장으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가게 이렇게 스튜디오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우리 뉴스민의 취재 계획도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그렇죠. 예. 뭐 저희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주말마다 열릴 이 시국대회 현장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 그래서 생중계는 오늘 저희가 아침에 회의를 했거든요. 네. 생중계는 계속 하는 걸로 와.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계속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기록하는 일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주주의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인터뷰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예.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기사들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는 뭐고 앞으로 이 윤석열 이후에 또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걸 통해서 담아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주주의의 적들을 아카이빙하는 거, 기록해두는 거. 그래서 두고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유스민을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좀 더 응원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우리 유스민의 모든 기자와 이제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생중계를 하고 이런 취재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거든요. 많이 힘들고 한마디로 이제 사람을 더 고용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고용할 돈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희들이 왜냐하면 광고 없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언론인데 그 이제 후원만으로는 지금 이제 인력을 새로 고용을 하거나 뭐 장비를 새로 들이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차제에 뉴스민에 대한 관심도 좀 더 가져주시고 후원도 좀 늘려주시고 대구에 이런 언론도 있구나라는 점이 우리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이제 울타리 밖으로도 알려질 수 있도록 이번 계기로 삼아서 그런 것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분들도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후원 주점을 한 번 더 열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후원 주점은 이게 좀 부끄럽잖아요. 자꾸 매 하면.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 안동으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진짜 포항으로 이렇게 좀 도시를 옮겨가면서 해야 되나.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많이 힘듭니다, 유스민이. 제일 좋은 거는 시국대가 끝난 시간에 맞춰서 개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집회 갔던 사람들이 다 오게 되겠죠. 아 후원 오프를요? 네. 뒤풀이로. 네. 네. 특히 탄핵쯤에 정하면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는 날. 뭐 이런 게 제일 가끔 제일 그래요. 네. 어쨌든 시국은 답답하지만 네. 함께하는 분들의 목소리와 마음 때문에 훈훈한 겨울날들입니다. 계속 좋은 뉴스들이 이어져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계속 같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던 장재영 위원장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이상원 왜 이러시죠? 왜 이러십니까? 마음이 벅차서 순간적으로 네. 이상원 편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